제6강 남근기의 과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를 한번 같이 보죠. 웨디푸스 시기에 대한 개념을 다양한 이론적 관점에서 이해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웨디푸스 시기라는 말과 남근기라는 말은 같은 뜻이거든요. 근데 그 표현만 다를 뿐이죠. 남근기 할 때 남근은 남자의 성기, 펠릭이라고 씁니다. 영어로 펠릭, 펠릭 스테이지 이렇게 말하는데, 웨디푸스는 이 그리스 신화 웨디푸스라는 이름을 그대로 따와서 한 말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 대한 이해를 같이 하고, 그다음 초자적인 개념, 초자. 이것도 프로이드가 이 시기를 언급하면서 동시에 그 시기의 완성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인간 구조 부분으로 설명한 슈퍼이고, 초자. 이 부분과 또 이러한 개념을 조금 더 일반적인 용어로 말할 수 있는 사회성, 종교성, 이런 다른 부분들과 연관성들을 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해당되는 묵상 성경 구절로 로마서 7장 15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올려놨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나에게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이 부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 속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다 나를 사로잡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인간 내적인 갈등을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한 성경에서 이렇게까지 마음의 갈등을 표현한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곤고한, 옛날 번역은 곤고하다고 되어 있죠. 비참한 사람.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심리적인 설명들은 동의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안에 도무지 선하지 않은 일을 향하고 또 자기가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하는 부분이 본인이 아닌가요? 내가 아닙니까? 또 그것은 죄라는 존재인데 그것은 결국 내가 아닙니까? 죄는 내가 아닌가? 네. 이것은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절대로 일반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스르며 우리의 의식을 거스르며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또 구조화되지 않은 또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자신과 모순되는 그러한 그 행동과 충동과 느낌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심리적인 표현으로는 무의식이나 다른 기타의 표현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나죠. 내가 아니다가 아니라 나죠. 근데 바울은 이 부분을 내가 아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신앙이 주로 언급하고 있는 자기 부인과 동일해집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기 부인은 신앙에서 말하고 있는 자기 부인과 흡사하면서도 또 상당히 다릅니다. 보통 프로이드는 이 부인, 부정이라는 단어, 부인 혹은 부정이라는 단어, denial이라는 단어인데 denial이라는 단어를 방어 기제의 하나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포장이라는 거죠. 자기의 그 불안 상태, 자기의 그 불균형 상태를 그저 다른 사람 보기에 좋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포장이다. 그리고 아주 유치하고 단순한 포장이죠. 왜냐하면은 자기 앞에 벌어진 상황이나 자기 안에 있는 어려움을 그저 부정해버리고 그런 거 없다라고 취급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위협이 눈앞에 있는데 자기 눈만 가리고 그런 위험은 없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이것은 상당히 수준이 낮고 별 볼일 없는, 하지만은 나름대로 자기를 그 불안감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러한 방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 자기 부인은 비록 그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서부터 시작하는 신앙 행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해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가장 1번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자기 부인은 자기 자체를 완전히 부정한다는, 그리고 그 방어기제에서 말하는 자기를 보지 않는다는 뜻과는 다릅니다. 여기서는 그 자기의 그 부정적인 부분들, 그 자기의 나쁜 요소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그것에 대한 통제를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 자기는 그 옳은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입장에 자기를 부인하는 셈이죠. 자기의 부인의 클라이막스는 역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 형벌을 이제 받아야 될 그 시점에서 마지막 날 밤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할만하시거든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라고 하시지만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기본적인 그 삶의 방식을 자기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에 맞추는 그러한 입장을 진정한 자기 부인이라고 할 수 있죠. 심리학적 이해이든 성경적인 이해이든 전체적으로 중요한 점은 자기의 부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자기의 죄된 요소, 부정해야 할 나의 요소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심리학적인 입장에서도 보면은 이 무의식을 부정하는 것은 그 수단적인 방법이긴 하지만은 그것이 치료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것들을 분명히 합니다. 무의식을 깨닫고 무의식을 그만큼 의식화할수록 더 치료적이고 생산적이라고 보듯이, 우리가 두 가지의 점에서 공통점을 찾으라고 한다면 결국 이것을 직면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왜 그
이 남근기 과제에서 이 성경 구절을 특별히 언급하느냐? 이유는 갈등이라는 주제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모로 갈등에 대한 주제들을 이제 다루긴 하는데, 이 심리적인 갈등 요소를 언급하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웨리프 시기 3세에서 5세가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갈등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게 되기 때문에 특별히 로마서의 이 내적인 갈등, 이 성경을 언급을 했습니다. 3세에서 5세 가는 행동 발달의 경계표 한번 보도록 하죠. 5세라고 지금 말을 했지만은 되게 길게는 이제 7세까지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은 7세가 이제 그 이후의 연령과의 경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대개 이제 프로이드는 3세에서 5세라는 해당 연령을 했지만은 넓게는 7세까지도 이 부분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3세, 4세, 5세, 6세만으로 그 연령대의 아이들이 보이는 또 운동감각, 적응, 성격, 사회행동의 표를 한번 보면서 아이들이 이 연령대에 어떻게 발전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및 감각행동 또한 많이 성장을 하겠죠. 첫 번째 3세 때는 세발 자전거 타고, 근데 이제 끝으로 가는 6세가 돼서는 두발 자전거를 타는 정도로 균형 감각이 좋아진다는 것이죠. 두발 자전거 처음 타신 그 기억나세요? 균형을 대개는 못 잡기 때문에 넘어지죠. 근데 좀 웃기는 말 하겠습니다. 세발 자전거를 탄 다음에 두발 자전거를 타기 사이에 대개는 네발 자전거를 탑니다. 발이 줄어야 되는데, 세 발에서 두 발로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중간에 네발 자전거, 발이 하나 늡니다. 어떤 자전거인지 아세요? 두 발 자전거 뒤에다가 균형을 못 잡으니까 넘어지지 말라고 바퀴 2개 더 달아놓은 네발 자전거가 있어요. 왜 근데 세 발에서 바퀴 숫자로 따지면 네 발, 세 발, 두 발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네 발로 될까요? 네, 폼나라고 그렇습니다. 세 발 자전거에서 두 발이라는 그럴싸한 자전거로 넘어가고는 싶은데 바로 되지는 않으니까 두 발 자전거 흉내는 내지만은 실은 두 발 자전거가 아닌 폼나라고, 하지만은 균형을 위해서 바퀴는 오히려 더 달려있는, 그게 제가 보기에도 인생의 중간 단계의 우스운 한 전형을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되게 우리가 이제 그 중간 단계가 필요해요. 한 단계에서 한 단계로 넘어갈 때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애매한 중간 단계가 항상 있거든요. 근데 그 중간 단계에는 오히려 좀 군더더기가 많이 붙습니다. 아직 전형적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좀 군더더기를 붙여가면서 모양을 맞추는 경향이 있어요. 자전거 얘기하면서 별 얘기를 다 하네. 자, 그 다음 제자리에서 앞으로 뛸 수 있다. 양발을 번갈아 가면서 계단을 오른다. 이거 굉장히 조화로운 행동이죠. 아이들이 이제 처음에는 계단을 기어서 겨우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한 발씩 한 발씩.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한 계단에 한 발씩 하면서 양발을 탁탁 하면서 이제 가는, 이게 가장 최고의 단계라고 할 수 있죠. 물론 껑충 튀는 다음 단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계단을 내릴 때는 되게 아직 이런 발로, 그러니까 다리 근육으로 잘 못 내리기 때문에 한 번씩 한 번씩 이렇게 해서 두 발을 다시 포개고 또 한 발 한 다음에 두 발 포개고 그러면서 계단을 내려가고, 조금 익숙해지면은 양발은 힘드니까 그냥 뛰죠. 한 계단 아래로 그냥 철컥하고 뛰어내립니다. 그래서 가지가는 양발을 번갈아 가면서 계단을 오른다는 거는 굉장히 다리 근육이 많이 발달하고 또 균형 감각, 또 그리고 근육의 협응 능력, 조화 능력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한 단계죠. 그 다음에
계단 얘기 넘어가고요. 한 발로 5초에서 8초 정도 서 있는 정도로 발달하기 때문에 당연히 계단은 한 걸음으로 내려올 수 있죠. 한 발자국으로. 이것이 가능해져야지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만큼 균형을 잘 맞추니까. 게다가 이제 5살이 되면은 한 발씩 번갈아 가면서 깡충깡충 뛴다고 그러는데, 이제 한 발로 일단 깡충깡충 뛰다가 다음 발 또 바꿔서 깡충깡충 뛰고, 그 정도 되는 거죠. 이때는 관략근 조절이 충분히 가능해진다. 관략근의 조절의 시작은 물론 아주 일찍부터 이루어져서 대소변 가리기가 시작되기 전에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만은 좀 약하죠. 그리고 좀 늦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관략근 조절이 충분하지 않으면 유치원 다니면서도 똥오줌을 좀 싸거나 이런 정도가 있는데, 대개는 그래도 5세 정도 되면은 관략근 조절이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섬세한 협응 근육 운동, 코디네이트. 이 근육이 이제 하나의 동작만이 아니라 이 복합적인 동작들은 이제 골고루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섬세하게, 특히 이제 손에서 그런 것들을 잘 볼 수 있죠. 아주 섬세한 협응 근육이 좋아집니다. 적응 행동을 볼까요? 탑쌓기는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얘기했는데, 10개까지 싸면은 이제 거의 이제 보통 10을 완전수라고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비슷하다고 치는 거죠. 10개까지는 잘 싸고. 동그라미 보고 그린다는 건 우리가 지난번에 좀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십자를 그립니다. 십자. 그 다음에 5세 되면 네모 그리고. 그 다음에 6세 되면은 삼각형. 삼각형이 제로. 이러한 이것은 일종의 그만큼 손 놀림이나 또 이해력, 그리고 그것들을 모방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점점 좀 탁월해진다는 말도 되고, 동시에 이제 그만큼 조금 더 어려운 난이도가 있는 문제랑 서로 대면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부가 더 커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숫자에 대한 개념이 계속 반복하는데, 네 자리 숫자 따라하기, 그리고 물건을 3개까지 세기, 그 다음에 이제 1년이 지나면은 물건은 이제 10까지도 세고, 이렇게 되는 이 숫자 개념이 형성되면서 이제 사회적인 관계로 좀 더 많이 나아가는 것이죠. 숫자를 세려면 일단 하나, 둘, 셋이라는 이 비교 의식이 많아 있어야죠. 이게 몽땅 여러 개가 있을 때 그냥 다 같은 여러 개, 그냥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것들을 몇 개인지 개수별로 이렇게 좀 따져볼 수 있는 이런 구분 능력,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기억 능력도 그 구분 능력에 걸맞게 있어야지 그것들을 나중에 3개다, 2개다 이렇게 머릿속에 회상할 때도 그것들은 무조건 많다, 하나다 이 정도가 아니라 몇 개다라는 좀 더 세분화된 부분들을 이제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기억력이 많이 좋아지고 그것들을 분별력 있게 구분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는 문제. 여기 사람을 머리, 몸, 사지로 그린다. 이것도 구분 능력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아이들이 그려놓은 그림들은 조금 특이하지만 어쨌든 유령같이 그리자 이렇게 유령같이. 근데 이제 조금 발달하면은 아이들이 되게 그리는 그림이 이렇게 제가 이제 미술 전공한 사람은 아니라서 또 미술 치료 이런 것들을 잘 모르니까 연구된 얘기가 아니고 그냥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이렇게 머리에다가 몸이랑 팔을 붙여서 그려요, 되게. 그러니까 몸이라는 개념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한테는. 그래서 얼굴 그려놓고 거기다가 이제 팔이랑 다리를 붙여서 그립니다. 조금 발달하면은 몸을 이렇게 조그맣게 그려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그래서 몸이 상당히 작아요. 머리는 큰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머리랑 팔다리는 눈에 잘 들어오지만 몸은 가운데 부분은 그렇게 많이 이렇게 집중하지 않은 그런 입장인가 봅니다. 아이들이 젖을 굉장히 중요하고 어머니랑 같이 모유수유를 받아가면서 그 엄마는 결국 젖과 동일하게 취급하는데 왜 그림은 나중에 커서 이 정도 수준밖에 못 그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지금 사람을 머리, 몸, 사지로 그린다는 것이 갖는 중요성은 사람 안에서 부분들을 훨씬 더 많이 본다는 것이죠.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여기는 머리고 여기는 다리고 여기는 몸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는 능력들이 그만큼 있어서 그걸 그대로 표현하려는 거예요. 적응 행동은 결국은 그 외부적인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고 자기가 이해하는 과정에서 좀 더 세분화된 이해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복합적인 그리고 어려운 난이도 있는 과제들을 해결해낼 수 있는 기능들을 어느 정도 소유해낸다는 것이죠. 6세가 되면 자기 이름을 적는다고 하네요. 사회성 발달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죠. 나라는 언급이야 물론 2, 3세 때 되면 하지만은 자기의 이름을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형적인 사회적인 맥락 안에서의 자기 표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격 및 사회 행동을 보면은 자기가 얼마나 자기 단도리를 잘 하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신발 신고, 단추 풀고, 혼자 먹고, 손 씻고 닦고, 칫솔하고, 혼자 옷 입고 벗고, 신발 끝매고 이런 것들은 다 뭐겠어요. 그만큼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건사할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가 해야 될 역할들을 자기를 위한 역할들을 잘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차례 개념을 자기 순서. 네가 5번째 줄 서 있으면 먼저 앞 사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이 사회적인 적응에서 매우 중요하죠.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면은 대번 사람들한테 질타를 받거나 이제 그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자기가 나름대로 지킬 것 지키고 이득은 이득대로 취해야 되는 기본적인 사회 통념들을 이제 배워나가게 됩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서 제일 많이 이제 강조될 수도 있는데 구분 능력, 차례라는 것도 일종의 순서, 하나, 둘, 셋을 따지는 문제와 관련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는 아이가 이제 혼자서 하는 놀이에 익숙하다 그러고 실제로 2명이 있어도 각각 각자의 놀이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는 그 연합 단체 놀이, 혼자서 자기 영역만 가지고 구축해서 하는 놀이가 아니라 서로 그것들이 연합되어서 어느 하나도 빼뜨릴 수 없이 같이 협조를 해야만이 놀이가 진행되는 그런 놀이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하는 것보다는 역시 글자를 적는 게 나중에 발달이니까 글자에 대한 것들 하고 경주 이거는 이제 그 다양한 그 운동 기능도 상당히 필요하죠. 경주하는데 가벼운 경주가 있나요? 대개는 이제 뛰거나 룰이 있거나 여러 가지의 그 경주에 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라이벌리티, 그러니까 경쟁한단 말이에요. 서로 이겼다 졌다 이런 평가를 한단 말이죠. 훨씬 그 연합 단체 놀이보다 복합적인 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행동 발달의 경계표를 봐도 아이가 그 예전의 발달과는 좀 다른 수준. 이제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부분들에서 많이 이제 자기 부분은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적인 존재에서 구분하고 차례 따지고 또 세부적으로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로 넘어간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발달 단계에서 그 3세에서 6, 7세까지에 해당되는 그 아이들이 그 어떻게 성장하는지 간단히 표로 살펴봤는데, 이때의 그 여러 가지 심리적인 그 과제들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아이들의 발달적인 특성으로 보면은, 기존의, 이 앞에 학문기 시절에 아이들이 이제 새롭게 가진 자율성, 에릭슨이 얘기했던 그 자율성을 기본으로 하여서 다음 단계의 감정을 나타내는데, 그것은 이제 결국은 주도성이라는 단어로 언급되는 적극적이고 사회적인 행동들을 말합니다. 벌써 노는 문화 자체가 단순히 혼자서 논다라는 개념 수준이 아니라 자기가 발의를 하고 문제에 대해서 같이 협력하고 놀이 문화 자체도 상당히 스스로 동기부여를 해가면서 솔선수범해가면서 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어요. 그 부분을 가리켜서 기존의 자율성, 즉 이제는 남이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 영역을 할 수 있다는 그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고 계획하고 혼자 시도해 나간다는 적극적이고 사회적인 태도들이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사회성이라는 단어도 중요하겠지만은 특별히 모티베이션, 동기부여가 스스로 된다는 부분 기억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 아이들의 독특한 태도는 이 대상의 다양성에 관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왜 이때의 연령 아이들이 그전의 연령과 달리 특별히 이 대상의 다양성에 주목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그만큼 아이가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전의 아이들은 차이 구분 능력에 대한 신경학적 발달이 더딘 거라고 볼 수 있죠. 이미 기반은 되어 있지만은 그것들을 더 습득해서 이해하는 단계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3세가 지나면은 기억력도 거의 이제 성인의 기억의 기능만큼이나 기억의 기능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아이가 신경을 써서 보게 되는 것은 바로 구분입니다. 차이들. 서로 다르다. 그리고 순서가 다르다. 크기가 다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구분하는 능력들을 배웁니다. 그 구분 능력들은 일단 사람에게 먼저 해당해서 하는 부분들은 바로 이제 남자랑 여자가 다르다. 아빠랑 엄마가 다르다. 그리고 사람의 크기도 다르죠. 그리고 힘의 세기도 다르고. 그래서 서열, 차이 이런 점들을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고 계속 물어봅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렇게 주목해서 보지 않았던 신체의 여러 부분 기능을 보면서 아빠 쪼쪼, 그리고 엄마의 가슴, 그리고 할아버지의 수염, 또 이런 다양한 그 부분들을 이제 주목하게 되죠. 늙었다 이런 표현도 써요. 그리고 이제 서열, 누가 누구보다 힘이 세다, 누가 누구한테 이긴다, 이런 말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점에 대한 구분에서부터 출발하여서 이제 성에 대한 개념이 시작됩니다. 그 전까지도 물론 이런 부분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이미 자기가 그 정도의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생기니까 흔히 이제 부모님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넌 남자지, 넌 여자지 이렇게 하면서 남자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규정을 짓는 부분들을 이제 습득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그런 얘기 해도 자기가 남자기 때문에 그걸 한다든지 여자기 때문에 그걸 한다든지라는 인식을 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은 사람은 다 그냥 사람이고 그 정도니까요. 대상은 다 대상이고 여러 명이 있어도 그 차이가 구분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 명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 양육자가 심리적으로 볼 때는 고작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좋고 나쁜 정도로 구분될 뿐이지 그 대상들이 하나하나 독특하게 특성을 갖고 있는 개체들이라는 의미들은 거의 부여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대상들이 이제 하나씩 개별적인 의미들이 부여되면서 특별히 군집이 매겨지는데
한 무리는 남자고 한 무리는 여자라는 그런 차이들을 이제 구분을 짓게 되죠. 거기서부터 이제 남자는 모름지기, 여자는 모름지기. 그리고 자기가 어느 군집에 속하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나는 남자니까, 나는 여자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그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그 구분, 차이,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이 삼자관계, 삼각관계라고 흔히도 얘기하죠. 삼각관계라고 얘기하면은 조금 그 갈등이나 그 불균형의 소지가 많이 있을 때 쓰는 단어 표현이긴 하지만은 세 명의 관계, 이전의 양자관계, 두 명과의 관계와는 다르죠. 이것도 결국은 대상은 고작 하나고 나 하나고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 내 앞에 있는 대상들이 여러 종류다, 여러 명이다 라는 것들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러 명이라는 것을 가장 극단적으로 단순하게 표현하는 게 나와 너 외에 또 다른 제3의 인물이죠. 제3의 인물, 서드, 제3의 인물. 그래서 결국은 이 셋 간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이제 삼각관계 혹은 삼자관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요. 웨디푸스 갈등이라고 설명하는 프로이드의 설명은 바로 이러한 그 삼자관계의 아주 복잡 미묘한 인간적인 그 감정들을 설명하는 것인데, 그 프로이드가 언급한 가장 이 본능이라고 설명하는 이 사랑, 리비도, 성적인 욕구 또는 삶의 욕구와 또 어그레션, 공격욕구라고 그러죠. 공격욕구. 이 두 가지의 극단성을 잘 드러내는 이제 모양입니다. 이성 부모의 사랑을 얻기 위해 동성 부모를 경쟁 상대로 삼다가 후에 동성의 부모를 닮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이러한 방식들이 이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웨디푸스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프로이드는 결국은 여기서 그 아버지를 닮는 게 그 모든 순서라고 했죠. 여기서 이제 동성의 부모를 닮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형적인 프로이드 설명은 아니고, 왜냐하면은 그 초자는 아버지를 닮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만약 여자아이면은 여자아이의 초자는 뭘로 형성되는 거죠? 아버지로 형성되는 거죠. 또 남자아이도 그렇고 다 동일하게 아버지를 통해서 이 웨디푸스 갈등을 극복한다고 프로이드는 설명했지만은 이제는 그렇게까지 설명은 안 하죠. 대개 이제 남자가 아버지를 닮아서 남성성이 확보되는 그것과 동일하게 여자아이가 엄마를 닮아서 여성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난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학문기 시절에 양자관계에서는 엄마의 치중을 많이 두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다음 단계에서는 엄마가 아닌 다른 존재와의 관계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로 이렇게 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너무 프로이드적인 그 관점에서 엄마와의 관계를 너무 단순화시킨 경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전체적으로 그게 이성이든 동성이든 어느 누구를 습득하든 간에 그것이 그 학문기 시절 수준의 그 교류 방식과 이 남근기 시절의 교류 방식은 수준이 다르거든요. 지금 언급한 대로 차별을 하게 되고 구분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똑같은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 1세에서 3세의 과정과 3세에서 6, 7세의 과정의 그 교류 방식은 다르다는 것을, 그래서 결과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아이가 많은 사회적인 구조를 배운다는 것인데, 그 구조에서 이 가정의 역할 균형, 역학 구도 내지 성 개념이 잘 이루어진다면은 아이는 발달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엄마랑 아버지랑 역할 분담이 분명하고 또 위계 질서도 분명하고 또 아버지는 남성답고 어머니는 여성답고 한다면은 그 아이가 뭘 배우겠습니까?
당연히 그 역할 구도와 그 성적인 개념 안에서 남자아이는 아버지를 닮아가면서 더욱 남성다워질 수 있는 측면들을 많이 흡수하게 될 테고, 여자아이는 엄마를 닮아서 더욱 여성다운 그 면들을 흡수하게 될 테고, 또 남자와 여자의 역할,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 이런 서열,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 이런 것들이 어른들, 다양한 대상들이 균형이 제대로 맞춰 있지 않다면은 아이는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요. 아직 자기가는 배워서 습득해야 되는데, 판단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지침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아이에게 있어서는 혼란을 초래하게 되겠죠. 아버지와 어머니와 나와의 사이에서 균형 잡힌 질서를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혼란 상태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것은 결국은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내적인 혼란과도 동일합니다. 왜냐하면은 밖의 관계, 여러 사람과의 관계의 복잡성은 결국 자기 안으로 고스란히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내부 안에서도 그 영역들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 영역들 간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갈등 관계를 초래하죠. 그래서 이때 아이는 자기 하나의 독립적인 존재는 이미 확보를 했잖아요. 너와 나가 다르다라는 개념은 이미 이 전 시기를 통해서 엄마와는 이제 분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구분을 하긴 하는데, 문제는 자기 안에 있는 여러 영역들이 힘의 균형이 잘 맞지 않아서 복잡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복잡해요. 되게 이제 이 남근기 시절, 이 3세에서 6, 7세의 문제는 그 대상과의 교육 특성을 내재화해서 자기 마음속에 드러나서 머릿속에서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 자기 안에 있는 힘의 균형. 아까 우리가 읽은 성경과 똑같아요. 결국 내 안에 있는 선한 요소, 내 안에 있는 악한 요소, 그것과의 불균형 상태, 이런 복잡한 마음들, 공고함을 또 느끼는 상태,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은 처음에 그 기초는 지금 언급하는 결국 대상과의 관계입니다. 교류 관계를 통해서 복잡한 것들을 흡수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것이 그냥 외부적인 관계로 놓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는 자기 내적인 관계 안에서 있는 갈등 단계로, 그래서 자기 안에서 이제 이렇게 복잡한 것들을 재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발달적인 특성을 드러내는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프로이드가 왜 남근기라고 말했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지금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프로이드는 이 성적 발달 단계에서 리비도, 성적인 욕구가 특정 부위에 몰려있는 시기별로 몰려있는 위치가 다르다라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들은 그 리비도가 입에 몰려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구강기라고 했고, 두 번째는 항문에 몰려있기 때문에 항문기라고 했습니다. 셋째 단계에서는 남근에 몰려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남자. 그러니까 남자는 자기 성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여자아이는 남자의 성기에 몰려있다고 얘기하니까 좀 희한하죠. 자기 안에 리비도가 몰려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벗어난 남성에게 몰려있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잠재기. 어느 부분에도 리비도가 몰려있지 않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성기기를 해서 본격적으로 남자는 남자의 성기에, 여자는 여자의 성기에 에너지가 몰리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프로이드의 견해에 의하면 이 시기를 왜 남근기라고 불렀는지는 쉽게 이해가 할 수 있어요. 단순히 남자의 성기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추구죠. 그리고 그 아버지에 대한 추구는 결국은 초자로 이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남자의 성기가 아니라 아버지적인 요소, 초자를 이루는 원형적인 요소에 대한 집중을 한다라는 그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자아심리학자든 또 다른 대상관계 이론가든 많은 학자들이 단순히 이런 초자 도덕성이나 자기 목표 이런 설정이 아버지를 통해서 형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들을 이제 알기 때문에 꼭 그것을 이제 남성에다가 무게를 둘 필요는 없게 됐어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지금까지 우리가 설명드린 이 차이점을 구분하고 그 차이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그 균형을 잡고 하는 그 복잡한 사회성의 특성으로 충분히 남근기를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같은 시기에 그 프로이드의 견해와 함께 에릭슨은 뭐하라고 얘기했을까? 이미 제가 그 심리학적인 부분에서 에릭슨의 견해를 한꺼번에 설명을 드린 셈인데, 이 남근기라고 해당하는 이 웨디퍼스 시기에는 에릭슨은 주도성과 죄의식의 구분을 지었습니다. 주도성은 영어로 이니셔티브니스, 앞에서 철자가 나왔죠. 이니셔티브니스. 죄의식은 영어로 이제 guilty. 이 견해는 이제 내가 내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서, 독립을 한다는 자체는 실은 우리가 학문기에 있는 학문기를 통해서 극복하는 오토노미랑 똑같죠. 네, 독립한다는 거니까 분리개별하잖아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다음이 문제인데, 독립은 기본이고, 기본에서 그 다음에는 뭐냐? 나의 한계를 탐색해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내 나름대로 혼자 무엇을 추구해 나갈 수 있을까? 모험적인, 또 창조적인 자기 영역들의 더 큰 발전. 그래서 동기와 추진,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면들이 되겠죠.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자신 이해의 세계에 대한 탐색이 시작되는 시기이다. 현실적이면서도 상상적인 사람들과 물건들, 그것으로 만들어진 그들의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며 자기는 거기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만일 그들의 탐험과 행동들이 일반적으로 효과적이면 그들은 사물과 사람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건설적인 방법과 주도성, 자기가 나름대로 그것들을 조절하고 맞춰나가고 또 조정하는 그런 능력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심하게 비난을 받고 처벌을 받으면 그들은 많은 부분 그들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주도성을 해야 된다는 것은 독립된 자기가 그만큼의 힘을 가지고 건설적인 방식들을 시도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에 대한 큰 걸림돌이 뭐냐? 대개는 가정에 있는 아까 역학구도나 또 성적인 정체감 문제나 또는 너는 스스로 하는 것들이 참 잘한다 인정하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위축되는 것이죠, 당연히. 그래서 자기 행위는 잘못됐다 이렇게 느낍니다. 프로이드에 의하면 아이는 이때 최초의 감각에서 그 경쟁심을 배우고 이성 부모를 독점하려고 하는 요소들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문제가 있는 내담자의 경우에는 경쟁심이 심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합니다. 극적이고 자기과세적이지만 사실은 자기 표현을 하지 않으려고 많이 떠드는 경향이 있죠. 상담에서도 과장이 심하고요. 물론 다 모든 그 남극의 문제가 이런 식으로 표출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지금 그 보이는 대로 복잡한 거, 복잡하다는 것들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여기서도 그 문제 있는 내담자의 경우에 또 하나 제일 중요한 특징은 바로 갈등이죠. 갈등. 복잡해요. 문제가 간단하지 않고 복잡하고 거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러한 요소들이 이 시기 갈등의 문제에 많습니다. 그 인정 욕구에 대한 부분은 애정에 대한 추구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가 또 이제 최종적으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볼 때도 인정에 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인정을 영어로 어떻게 적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가장 무난한 영어는 이제
approval. 승인이라고 더 많이 번역되는 영어인데요. 이거는 내가 하는, 그리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추진해 나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된다 이런 말이죠. 즉 여기서 이제 만약 그들이 심하게 비난받고 처벌받는다는 말은 본인이 나름대로 계획하고 하고 싶어서 준비한 일들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해줘야 되는 것은 뒤에서 밀어주는 것도 아니고 뭐 같이 뛰어주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아니에요. 승인만 해주면 돼요. 너 잘할 수 있어. 너 한번 네가 계획한 대로 한번 시도해봐라.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하게 하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하나 꼬치꼬치 이제 지도한다고 하면서 자발적인 의사들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승인을 안 해주는 거예요. 발달적으로 볼 때 이 아이들이 갖는 하나의 특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전에 아이들은 이제 아직 기억력도 분명치 않고 또 대상 상실에 대한 불안이 있다고 했죠. 아직 눈앞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불안한 요소이기 때문에 늘 대상 자체가 눈앞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앞에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만 가지고 주된 고민들을 하고 실랑이를 벌이죠. 근데 벌써 이 시기 남근기로 넘어오면은 아이들이 이제는 혼자서 설 수 있어요. 충분히 대상에 대한 이미지가 자기 안에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행동하거든요. 그래서 이 연령대가 되면 엄마가 이제 아이들 놀아도 늘 옆에 이렇게 있거나 그러지 않고 좀 자유롭게 집안일도 하고 심지어는 뭐 시장 갔다 오고 이런 일들도 이제 할 수 있는 정도로 많이 이제 아이가 혼자 다 놓아도 되겠다라는 어떤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거든요. 근데 그 아이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뭐냐면은 자기 머릿속에 있는 엄마, 자기 머릿속에 있는 어른, 이 대상이 자기를 인정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머릿속에 있는 엄마가 늘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못마땅해 여긴 그런 어머니로 들어가 있으면은 뭐 혼자 있을지 몰라도 계속적으로 불안한 요소들을 갖겠죠. 근데 자기 안에 있는 요소가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항상 사랑해주는 이미지로 남아있다면은 충분히 이제 건강하게 이 주도적인 면들을 잘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의 문제들은 대개는 이제 자기 머릿속에 있는 이미 이제 내면화된 기억의 부분인 양육자가 자기를 얼마나 자기의 선택이나 자기의 판단에 대해서 얼마나 인정해 주느냐 하는 부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심하게 비난하고 처벌받는다는 것을 단순하게 표현하면 거절인데 이런 거절에 대한 이제 불안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내용을 좀 정리해 볼까요? 내용 지우고요. 이 남근기 시절에 에릭슨이 말한 부분은 이미 언급을 했는데 바로 주도성이죠. 주도성. 이니셔티브니스. 주도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죄책감이 나타난다고 했죠. 반대적인 성향입니다. guilty. 이 죄책감이라는 주도성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지난 시간 내용과 함께 비교해 보면은 주도성에 상응하는 지난 시간의 내용은 뭐였죠? 자율성이었죠. 그리고 죄책감에 상응하는 그 당시의 문제는 수치죠, 수치. 그래서 수치와 죄책감을 비교해 보면은 수치는 자기 전체가 어느 부분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별 볼 일 없다,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라고 했죠. 왜 그런 식으로 자기를 평가할까요? 오늘 공부를 통해서 더 분명해졌지만 결국 자기 스스로 안에서 부분들을 구분하는 구별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후의 과정은 자기를 전체로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부분으로 전체는 하나의 전체를 알면서도 그 안에 있는 부분들을
민감하게 하나하나 느낄 수 있어요. 몸을 하나하나 구분해서 그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됐고 이 부분은 잘못됐고라는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전과 좀 더 어려운 개념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바로 옳고 그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justice, 정의 부분을 생각할 수 있어요. 잘됐다, 잘못됐다. 수치 부분은 전체이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이렇게밖에 구분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는 옳다, 그르다 이렇게 좀 구분하는 편이에요. 부분적으로. 그래서 자율성과 주도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자율성은 그저 자기 그 양육자로부터 독립해서 시키지 않아도 한다라는 정도의 수준이지만은 주도성은 자기가 자기의 동기부여에 따라서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것들을 보이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단계가 다릅니다. 되게 이제 동양 문화는 수치 문화에 가깝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동양 문화는 상하 관계에 치중되어 있어요. 그것은 양자 관계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윗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순응하는 그것이 결국은 옳은 것이고 순응하지 않으면 되게 수치를 느끼는 그런 식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항상 뭐 상전 앞에서는 항상 수치를 느끼고 왕 앞에서는 항상 수치를 느끼고 이런 식의 개념이에요. 근데 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 문화는 평등 문화를 강조하죠. 그리고 주도성을 많이 강조하면서 이 행위가 윗사람 보기에 옳으냐 그러냐 이런 부분이 아니고 내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라는 죄책감의 부분으로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차이가 결국 심리적인 어떤 차이와도 그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정리하다가 이 죄책감 부분을 좀 더 설명했는데 다시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시기의 문제가 결국 이제 주도성의 문제 그리고 그것들을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죄책감의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또 이 시기의 문제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인정욕구. 아이가 자기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이 독립성을 이제 찾았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속에 대상이 자기를 인정하는 need of approval이죠. 대상이 나를 승인해주는. 그래서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밀어주기만 하는 후원을 막 해주는 게 아니라 충분히 뒤에서 잘한다라고 그 말만 해주면 되는 정도의 요소입니다. 근데 대개는 그런 인정욕구가 갖지 않는 대상들이 심하게 비난하거나 처벌하거나 스스로 뭔가 하는 것들을 부여해주지 않는 그런 양육자. 그런 양육자에게 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은 바로 거절이죠. 거절불안. 거절불안의 다른 표현은 애정상실 불안입니다. rejection fear라고 하는데 거절불안은 rejection fear. 그 애정상실 불안은 이 주도성 시기 그 학문기 시기, 그러니까 자율성 시기에서 우리가 봤던 대상상실 불안이라는 표현과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죠. 대상상실 불안은 대상 자체의 상실에 대한 불안이거든요. 그래서 대상이 눈앞에 없으면 불안해하는 것이죠. 기억력의 부분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세요. 네, 애정상실 불안은 대상 자체의 상실에 대한 걱정은 안 해요. 근데 문제는 그 대상, 나한테 상실되지 않는 그 대상이 나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나를 인정해주느냐, 인정해주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애정에 대한 측면이 강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도성 인정 욕구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 측면이 뭘까? 어떤 면에서는 이 측면보다도 이 측면을 이루어지지 못하는 요소에 대한 그 결과가 훨씬 더 이름으로 기억할 만한데 바로 지금까지 주로 언급했던 갈등입니다. 갈등, conflict. 이 시기에 가장 그
문제들은 그 갈등이라는 요소로 사람과의 면에서도 복잡한 부분의 미묘한 주제들, 그리고 자기 내면 안에서도 복잡한 하나하나의 그 구조적인 그 마음의 부분들과 서로 상충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이른바 갈등 요소. 그 전까지의 요소, 그러니까 국왕기나 항문기의 요소는 결핍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요. 데피시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도 이제 상대적인 표현이겠죠. 참고로 말하면은 결핍. 이거는 이제 그 국왕기나 항문기 시절의 표현입니다. 모자른다 이겁니다. 채워줘야 된다. 근데 지금 이제 이 남궁기 부분은 채워주는 부분은 아니에요. 다 찼어요. 이미 찼고 자기 나름대로 너나라는 구조도 다 형성되는데 문제는 부조화,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의 그 반대, 이 주제에 대한 부분은 바로 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균형. 또는 조화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근데 이 균형과 조화를 보자면은 여러 측면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특별히 이제 세 가지 측면이 제일 주목할 만한데, 내적, 그리고 성적, 그리고 사회적. 먼저 내적 조화는 자기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여러 부분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로마서의 말씀처럼 자기 안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충동들이 서로 부딪혀요. 다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 안에서도 어떤 거는 내가 원하는 게 있고 어떤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바라는 게 있고 이런 어떤 그 다양한 자기 안에 요소가 있습니다. 그 내적인 그 마음들 간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그 성적, 이것은 자기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이 부분에 대한 균형입니다. 자기를 남자로서 또 여자로서 배우는 첫 번째 시기가 바로 이 3세에서 5세이고 사춘기나 그 이후에 성적인 문제의 제어는 바로 이 3세에서 5세에 해당되는 부분의 문제들을 볼 수 있습니다. 웨디프스키가 이제 남자아이가 엄마를 취하고 싶은데, 보니까 경쟁자가 있다. 그게 아버지다. 그래서 결국 그 아버지를 물리치고 자기가 어머니를 독차지하고 싶은데, 아버지한테 대항을 해보려 했더니 이것은 되돌아오는 게, 거세공포, 오히려 자기가 피해를 입고 자기가 손상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니까, 이제 작전을 바꿔서 아버지를 닮게 된다. 그래서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어머니를 소유하는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를 닮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를 닮은 요소가 자기 안에 이제 하나의 그 성향으로 인간 심성의 한 부분을 구성되는데 그게 초자하다. 이런 이제 설명을 하죠. 그러한 설명은 우리가 이 성적인 개념의 지금 설명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이해하기 힘들고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성적인 균형의 측면에서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내가 있고 내 앞에 두 존재가 있어요. 하나는 남자고 하나는 여자인 거예요. 물론 주로 그것은 이제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대별되는 것이죠. 근데 이 남궁기 때는 어느 쪽에든 이 두 부분이 강렬한 에너지로 쏟아진다는 겁니다. 전에는 이제 항문기 시절에는 자기의 양육자라고 생각하는 한쪽 축에 주 줄기를 두고 다른 존재는 그냥 그 존재의 보조적인 대상에 불과하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새로운 줄기, 3의 줄기도 아주 굵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두 다 동시에 강렬한 에너지, 강렬한 애정의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강렬한 에너지 영어로 보면 intense feeling인데 아주 깊은 정서를 표출하는 거예요. 이걸 프로이드식으로 말하면은 내가 이제 남자라면은 아버지에 대해서는 이성애적인 것이 아니라 동성애적인 것을 강렬하게 느끼고
어머니에 대해서는 이성애적인 것을 느끼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이성애, 동성애라는 개념이 아직은 형성이 안 되잖아요. 그저 자기 앞에 있는 중요한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다가 아주 강렬한 에너지를 쏟아내는 겁니다. 그게 좀 다소 어른 입장에서 보면은 성적으로 보이죠. 아이들, 그때 애들 보면은 하는 것들이 좀 성적으로 보여요. 근데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성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intense, 강렬한 감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강렬한 감정은 애정적인 표현도 있고 분노적인 표현도 있어요. 결국은 아이가 거기에서 그 대상이 이것을 이제 다듬어가는 거에 따라서 결국은 자기가 남자로서 또 내적인 문제로서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인가 또 그 균형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성적인 문제에도 결국은 이 남자와 여자에 향한 그 양방향의 강렬한 감정이 어떻게 다듬어졌느냐의 문제라고 볼 수 있죠. 마지막 균형은 사회적인 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내적 균형의 원형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어머니와 아버지와 나와의 사이의 그 부분이랑 같으니까 그런 원형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벌어지는 모든 무수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요소 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균형 자체가 이 3세에서 5세에 해당하는 이 시기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주도성, 인정욕구, 균형과 조화라는 입장으로 최종적인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또 그 이후의 연령대에서 반복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